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칸트를 배우고 공리주의를 배웠습니다. 그 두 개의 관점은 생활과 윤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할 관점들이기 때문에 좀 잘 익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관점을 배울 거냐면 바로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을 배워볼 겁니다. 우리가 통합사회를 배울 때도 조금 배우긴 했었는데 이미 다 까먹었겠죠. 그러니까 새로 또 한번 열심히 배워봅시다. 자, 이 사회계약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계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규칙, 법과 같은 것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라는 거겠죠. 결국 도덕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키기로 한 규칙과 같은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새해에 어른에게 인사를 할 때는 절을 한 번 하고 상갓집에 가서는 두 번 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상갓집 가서 절을 한 번 한다?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교 규칙을 따르기로 동의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규칙을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유교 규칙을 따르겠다고 계약서 사인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대한민국 법을 따르겠다고 계약서 사인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왜 규칙을 준수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이번 시간부터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권 신수설이라는 걸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왕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이꼴 왕에게 개긴다. 이꼴 신에게 개긴다. 개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전제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었는데,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사회,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계약을 통한 것이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것, 네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관점이죠. 이 사회계약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토마스 홉스입니다. 이 토마스 홉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봅니다. 앞서 배웠던 아퀴나스도 그랬죠. 인간은 자기 보존의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홉스 역시 인간은 스스로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능력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컨대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봤자 코끼리보다 세겠습니까? 인간 중에서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고 해봤자 치타보다 빨리 뛰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해봤자 매보다 눈이 좋겠습니까? 결국 인간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능력 차이가 있지만 그래봤자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샘하고 김동현, 혹은 요새는 정찬성이도 유명하죠. 코리안 좀비. 정찬성하고 다이다이를 친다고 해봅시다. 싸움을 해요. 그러면은 정찬성이 이길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그 순간 샘이 손에 짱돌을 한 개 드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칼이 되고 총이 되고 하면은 더더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연 상태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촬영이 잘 되고 있네요. 쌤이 예전에
열심히 촬영하고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녹화가 한 개도 안 된 적이 있어가지고 잠깐 불안해서 봤습니다. 자, 이 자연 상태라는 개념은 사회 계약론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국가,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예요. 국가가 있기 이전의 상태. 그것을 자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홉스가 봤을 때 이 자연 상태에는 법, 오더, 정의 없어요. 각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공통을 규제하는 어떠한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은 스스로를 보존하려고 하는데 능력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을 규제할 규범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훔쳐갔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혹은 학교에 쌤한테 신고를 하든지 학교 폭력 당했다고 신고를 하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데 자연 상태에는 선생님도 없고 경찰도 없고 법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짱돌 들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짱돌 들고 찾아가서 그거를 다시 가져와요. 그러면은 그 짱돌을 맞은 쪽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더 큰 짱돌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결국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홉스는 이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라고 보았어요. 인간의 생존이 힘든, 짧고 가혹한, 인간의 삶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연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인간의 기본적 성향에는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보존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머리를 굴립니다. 아, 이리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계약이라는 거를 한번 맺어봅시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전까지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 우리 이 시간부터 무기를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모두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라고 하면은 먼저 내려놓는 놈이 바보가 되겠죠. 그 놈부터 죽이겠죠. 그래서 인간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무기를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A, B, C 사람이 있는데 X에게 무기를 몰아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Z가 허튼 생각을 하고 나 무기 못 주겠다라고 하면은 X가 제재를 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권력을 한 명에게 집중시킵니다. 그것을 홉스는 성경에 나오는 괴물 리바이어던을 데리고 옵니다. 강력한 군주. 이 강력한 군주를 데려옴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자연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무제한의 자유예요. 무제한의 자유로서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강력한 군주에게 우리의 삶을 좌우할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주권을 넘기게 됩니다. 주권을 넘기게 됨으로써 이 무제한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무제한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전제 군주 하에서 규칙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겠다. 대신 내 스스로 우리 모두가 생존할 수 있도록 자기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라고 하면서 사회가 만들어졌다 라는 초창기의
사회계약설 이론을 등장시킨 사람이 홉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글쎄 와닿지는 않죠. 왜냐? 전제군주를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아요? 민주주의 사회에 살거든요. 이 홉스의 리바이어돈은 이 리바이어돈만 주권자예요. 덤비면 안 돼요. 계약을 깰 수가 없어요. 계약을 깰 수가 없어요. 무르기가 없거든. 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이 깨지게 되고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형태는 맞진 않지만 당시 시대적 의의를 놓고 보자면은 왕권은 신이 주었다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해야 될 것이 생겼어요. 무엇을 해주어야 되느냐? 바로 자기 보존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국가에 따르기로 한 이유이기 때문에 군주는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홉스의 생각이에요. 시작은 아직까지는 미진합니다. 현대 민주주의랑 아직 맞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점점점 발전되어 갑니다. 홉스 다음에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바로 존 로크가 등장하게 돼요. 자, 이 로크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지는 않다라고 봐요. 백지 상태로 태어납니다. 백지 상태로 태어났고 이 자연 상태 역시도 평화로워요. 우리가 한국사 시간 배웠지만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선사시대를 보면은 맨날 그 사람들이 싸우고 살진 않거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맨날 싸우고 살았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들 나름대로 나름 평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불안한 상태예요. 왜 불안한 상태냐? 자, 이 자연 상태에서 모든 것은 다 공공재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사유재산이 보장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사유재산들이에요. 저 옆에 보이는 산들도 다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무덤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아무 산에나 가서 묻으면 안 돼요. 다 땅 주인이 있어요. 알겠죠? 장례시설을 사용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유재산 침해예요. 오늘날에는. 그런데 선사시대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죠. 산은 공공재예요. 남강물도 다 공공재예요. 다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공재에 노동을 가하게 돼요. 내가 남강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를 떠왔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 공공재였던 남강 물이 있지만 내가 떠온 이 한 바가지의 물은 나의 노동이 가해졌기 때문에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 선악산에 지금 뭐 매실이 아름답게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매실을 따왔어요. 선악산에 있는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누구나 따갈 수 있는 공공재였지만 내가 거기 선악산을 열심히 가서 매실을 따오는 노동을 가한 순간 그 따온 매실은 내 것이 됩니다. 공공재의 노동이 가해지면서 이 사유 재산이 만들어지게 돼요.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아름다운 빗살무늬 토기에 빗살무늬 토기에 맛있는 과일을 막 담아놨어요. 그런데 옆집 철수가 와가지고 이 과일을 훔쳐 먹었어요. 그러면은 승이 나겠죠. 내가 열심히 산을 싸돌아 다니면서 모아놨는데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았던 철수가 와서 이걸 먹었습니다. 승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 되죠. 근데 경찰이 없죠. 즉 나의 소유권을 보장해줄
공통의 재판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옆집 철수가 내 과일을 훔쳐 먹으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상태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의 재판관이 없어서 불안하니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맺느냐? 홉스처럼 나의 모든 이 권리, 주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를 대신한 대리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탁이라고 해요. 한국사 시간에 이런 말 배우죠. 신탁 통치, 믿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대리인을 세웁니다.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면 되지만은 우리가 공통으로 이 사람한테 조금씩 이것을 중재하라고 권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탁 통치 모델이에요. 홉스랑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자, 홉스 같은 경우에는 리바이어던을 만들어 놓고 이 리바이어던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로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의 재산을 보호해라고 대리인을 세워놨는데 이 대리인이 오히려 내 재산을 까먹고 있어요. 그럼 이 대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라야겠죠. 내가 재판을 받는데 내가 법리적인 지식이 모자라니까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나를 변호하라고. 그런데 이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문하면서 오히려 나를 불리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변호사를 계속 써야 됩니까? 아니죠. 잘라야 되죠. 바꿔야 돼요, 변호사를. 이 대리인이 오히려 내 재산을 침해한다. 그러면은 바꿀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시민저항권이라고 합니다. 이 시민저항권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 개념이 서구 사회에서는 상당히 약했어요. 이 동양 사회에서는 유교적 관점에서 맹자라는 학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맹자의 관점에서 통치자는 도덕적으로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치자가 도덕적으로 통치를 하지 않는다? 임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꾸면 돼요. 그것을 네 글자로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는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반정, 조선시대 반정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특히나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명분을 대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울 때도 이 개념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는 왕권 신수설에서는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좀 더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서구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기틀을 닦게 되는 것이 로크의 관점이에요. 국가의 역할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 왕의 독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대적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개 더 나아가는 것이 루소인데, 루소가 봤을 때 뭐 인간 선해요. 착합니다. 착하게 태어나요. 맹자처럼 봐요. 인간 착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자연상태 평화롭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 6천만 일이 되니까 어딜 가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기원전 한 3천년, 4천년 전에 한반도 땅에 그만큼의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이 산에 한 명 살고, 이 산에 한 명 살고, 이 산에 한 명 사는데 평생을 살면서 만날 일이 없어요. 평화로워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강이 흐르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배상임수를 찾아서 모여 살게 돼요. 모여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필요해요. 이전에는 내가 산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모여 살게 되니까 구별이 필요해집니다. 경쟁이 생기게 돼요. 남보다 잘난 척을 하려고 하고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고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루소의 관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자연 상태는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사유재산이 형성되게 되면서 인간이 불평등해졌다. 그거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계급, 계층, 신분이라고 하는 게 선사시대에서 언제 생깁니까? 구석기? 아니죠. 청동기 시대에 생기죠. 생산력이 증대되게 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쌓이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쟁에서 자유를 뺏긴 노예계층과 지배계층이 나뉘게 되죠. 그 지배계층의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서 고인돌이 있다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즉 재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불평등해졌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이제는 얽매였다라는 거예요. 이 불평등에. 그런데 우리는 이 불평등한 상태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루소의 관점에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헌법에 적혀 있죠. 근데 우리는 직접 그것을 행사하기 힘드니까 엊그제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우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사람들을 뽑아놨죠.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일 뿐이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보다 강해진 겁니다. 루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루소의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당시 영국에서 이제 선거, 민주주의 선거를 하던 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유인이라고 착각하고 산다. 투표 날이 되면은 자유인으로서 투표 잘 하러 가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선거철 되면은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여러 교차로에 서가지고 열심히 인사를 합니다. 뽑아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센 일꾼 기호 몇 번 하면서 뽑아달라고 하죠.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은 싹 돌아서죠. 오히려 우리 위에서 군림하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루소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소가 궁극적으로 이상적으로 본 거는 직접 민주주의예요. 직접 해야 돼요. 주권 양도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시대가 너무 복잡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루소는 이 사회 계약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일반 의지라는 걸 만들어요. 2학년 일반의 의지가 아니에요. 일반, 제너럴 윌, 일반적인 의지.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예요. 결국 우리는 이 불평등한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사회를 만들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공통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일반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 일반 의지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특수계층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그것이 과연 일반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항해야 되죠. 뒤집어 엎어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사회계약론의 대표적인 인물 3명을 배워봤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 3명을 배웠어요. 근데 이 3명의 관점은 뭐 조금씩 다르죠. 홉스는 전제군주, 로크는 대리, 근데 루소는 직접, 일반 의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를 보는 모습도 다 다르고요. 이 셋을 구분하는 게 학문적으로 조금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냐? 칸트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될까라는 선한 동기를 강조했고, 공리주의자는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라는 결과를 보고 있다면 사회계약론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학교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동명고에 원서를 썼죠? 그럼 동명고에 입학하겠다라고 동의한 것이고, 입학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명고의 규칙을 지키겠다고 동의한 거예요. 이 루소의 관점에서, 로크의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로크는 이 동의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합니다. 명시적 동의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행위예요. 사인하는 행위. 박근호 이하 갑이라고 한다. 김땡땡 이하 을이라고 한다. 갑은 어쩌고 을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준수할 내용들을 적어놓고 박근호에서 사인 쫙 한다. 명시적 동의한 거예요. 묵시적 동의란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에서, 이 학교에서 어떠한 혜택과 규칙, 혜택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로크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모두 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고 봐요. 자,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지키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취임 행사를 할 때 선서를 합니다. 나 박근호는 대한민국 제 몇 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블라블라블라블라 하죠. 명시적으로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헌법을 지키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복지 혜택을 받고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 땅에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대한민국 헌법이 너무 싫고 이 규칙을 준수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민 가면 되죠. 이민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이민을 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즉 대한민국의 규칙을 지키겠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진주 동명고등 학교에 입학을 했죠. 입학을 해서 바야흐로 2019년 3월달 입학식을 할 때 선서를 했죠. 학교의 규칙을 잘 준수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겠다. 선서했죠. 손들었죠. 명시적 동의했어요. 그럼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동의했으니까. 그죠? 묵시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퇴 안 했죠. 전학 안 갔죠. 학교에 계속 재학하고 있죠.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계약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따르는 그 규칙이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 그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단순하게 이 규칙이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안 지킬란다 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규칙이 나를 귀찮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규칙을 왜 지켜야 되는가? 이 규칙이 정당한가? 오히려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놓고 봤을 때 부당하다면 저항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편의적으로 행동하죠. 아, 귀찮다. 안 해. 자유롭게 슬리퍼 신고 복장 엉망이고 두발 엉망이고 그리 살아가잖아요. 그게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선거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해야 되는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세를 가지려면 계약을 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학교가 잘못하고 국가가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한다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게 계약론적인 관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사회계약론을 한번 배워봤는데 이 세 분의 사상가를 잘 비교하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인가 그런데 네 번째 맞나? 유교, 불교도가, 자율법 칸트, 공리주의, 사회계약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한 시간만 더 힘냅시다. 그런데 지금 이 기초를 잘 닦아놔야지 뒤가 계속 편합니다. 열심히 수업 참여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